안녕하십니까, 김용진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반기 수요 세미나 디지털 덴티스트리 외과 파트에 대해 최종 정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약 3개월 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원장님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그동안 했었던 강의에 대한 서머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서머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손영희 원장님부터 강의 서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영희 원장입니다. 이번 수요 세미나에서 제가 맡았던 파트는 원가이드 키트, 그리고 원 485 키트, 그리고 GBRC의 원가이드의 활용, 그리고 완전 무취약 환자의 원가이드의 활용해서 임상 증여편을 맡아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과 간단한 정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원가이드 서지컬 키트에 대한 내용에서는요. 일단은 모든 수술을 할 때에는 사용되는 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서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 서지컬 키트 파트를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시고요. 원가이드 시스템의 특성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홀 타입은 두 가지가 있죠. 클로즈드 홀 타입이 있고 오픈 홀 타입이 있고, 그리고 또 사이즈별로 레귤라와 와이드 홀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원투투 테이퍼 키트의 드릴을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드릴링하는 순서나 드릴링하는 횟수가 굉장히 단순화된, 몇 번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가이드 키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릿하고 본의 더블 컨택, 그리고 픽스처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헥스 포지셔닝을 하고 그것과 동시에 임플란트의 수직적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이 홀을 레귤라 홀과 와이드 홀로 나뉘게 되고요. 4.4mm와 4.5mm, 그리고 3.5mm 픽스처를 위한 레귤라 홀과 5mm 픽스처를 위한 5.8mm 와이드 홀로 나뉘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드릴도 각각으로 구성이 따로 나뉘게 되겠죠. 그리고 원가이드 드릴은 다음과 같이 굉장히 절삭 효율이 높기 때문에 열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드릴링의 횟수 자체도 감소시켜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템플릿하고 본과의 더블 컨택, 이거는 드릴의 데비에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드릴링을 할 때 이니셜 컨택은 템플릿에서 컨택이 되고요. 그리고 이니셜 드릴 후에 원가이드 드릴을 사용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템플릿과 본이 언제나 동시에 컨택을 하면서 진행을 해서 드릴의 데비에이션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더블 컨택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픽스처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헥스의 면을 언제나 버칼측으로 향할 수 있게 만드는 헥스 포지셔닝, 다음과 같이 포지셔닝을 하면 헥스의 면 부분이 언제나 버칼측을 향해서 우리가 향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헥스 포지셔닝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가이드 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은 원 485 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원 485 키트는 원가이드 키트 라인업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85 키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4mm부터 8.5mm까지의 픽스처, 그러니까 숏 임플란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담당하게 되는 픽스처 키트가 되겠고요. 자, 원 485 키트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 드릴에서 볼 수 있는 드릴 팁에 있는 Y 디멘전이 없죠. 없고, 그리고 아나토미컬 리밋 때문에 드릴링이 정확한 뎁스로 드릴링이 필요할 때, 이때 보통 사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키트가 되겠습니다. 원 485 키트는 다른 것들과 거의 비슷한데요. 특징적인 걸로는 다음과 같이 픽서 드라이버의 뎁스 컨트롤이 다음과 같이 레귤러 홀에서는 한 가지의 컬러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mm 짧게 드릴링을 해서 6mm 드릴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와이드에서는 조금 달라지겠죠. 와이드에서는 4mm, 5mm, 6mm로 나뉘게 돼서 픽처 드라이버의 컬러 코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 두 단까지가 노출이 되도록 픽처를 식립을 하게 되면 4mm, 그리고 한 단만 들어가게 픽처를 식립하게 되면 5mm, 그리고 두 단 모두 들어가게 되면 6mm 픽처를 식립할 때 요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제가 봐서는 이제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 컬러 코딩의 하단면은 1mm고요. 상단면은 1.2mm입니다. 그래서 총 2.2mm의 유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똑같습니다. 레귤러 홀과 와이드 홀인데요. 다음과 같이 각각의 내가 드릴링하고 싶은 뎁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 코드를 따라가시면은 그거에 맞게 6mm, 7mm, 8.5mm를 레귤러 홀에서는 드릴링 하실 수가 있겠고요. 와이드에서는 이제 4mm부터 8.5mm까지 드릴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식립하고자 하는 픽스처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4mm면은 4mm를 따라가시고 6mm면 6mm를 따라가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온가이드 드릴링 컨셉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사파로 키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가이드 템플릿을 주문하시는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실 때 원사파로는 따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쇼딩 플란트를 찾지 마시고 원사파로를 먼저 선택을 하신 후에 주문을 하셔야 원사파로 키트를 기준으로 나온 템플릿을 주문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원가이드 키트와 원사파로 키트의 사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제가 원사파로 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다음은 GBRC의 임플란트 원가이드 시스템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 오그멘테이션과 동시에 임플란트 픽스처의 식립을 동시에 할 때는 임플란트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이나 예우를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위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툴은 가이드 서저리를 이용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케이스에서와 같이 굉장히 디펙트가 큰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니셜 드릴링 포인트를 잡기도 쉽지가 않을 때,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GBR을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되는 이러한 케이스에서 다음과 같이 가이드 서저리를 위해서 미리 우리가 임플란트 픽스처의 3차원적인 위치를 플래닝한 후에 수술을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수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동시에 템포러리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장착해 줄 때도 더 편하고요. 동시에 본그라프트와 GBR 프로시저를 하기에도 훨씬 더 용이하게 되겠고, 이러한 시간을 절약하고 수식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식을 우리가 할 때 더 편하게 만들므로 해서 당연히 예우도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임플란트 위치가 GBR을 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이상적인 위치에 위치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이드 서저리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루 5개월째 보철물 장착하고 가장 디펙트가 컸던 부분은 이렇게 GBR을 동시에 시행을 해서 다음과 같이 버칼본을 리해빌리테이션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오그멘테이션이 잘 되고 흡수량도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BR을 할 때 오히려 가이드 서저리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 안정성이나 GBR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거나 하지만 우리가 가이드 서저리를 GBR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이상적인 위치에 위치시킨 후에 이후에 프로시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무치약 환자에서의 원가이드의 활용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렸었는데요. 고려사항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머징을 할 때, 플래닝 단계에서 머징을 할 때
그 머징 포인트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제가 쓰는 방법 중에 가장 그래도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 다음과 같이 교정용 스크류를 세 군데에 심고 그 위에 레진볼을 이렇게 접착을 해서 머징 포인트로 만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방금 전 같이 그 세 개의 오손딕 스크류에 레진볼을 장착을 하고 CT를 찍고 임프레션 테이킹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디오그래픽 스텐트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뭐 덴처의 내면을 파내고 거기에 레디오팩 마커를 붙여가지고 뭐 사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캔을 하신다든지. 하지만 이 방법들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은 완전 무취하게서는 스캔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정확성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소돈틱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머징을 하고 머징 포인트를 잡아서 머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 위치를 정하고 가이드를 만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생각보다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무취학에서 가이드를 적합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실 때 생각보다 앵커핀을 이용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바로는 앵커핀은 반드시 무취학에서 사용을 하셔서 그 템플릿을 펌하게 고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거를 그냥 적합만 시키고 드릴링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 무취학에서는 머징 포인트를 잡는 것과 그리고 만들어져 나온 템플릿을 구강 내에 적합할 때 앵커핀을 꼭 사용하시라는 거 정도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흥희 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손흥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완전 무취학 케이스에 있어서는 준비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 단계 편과 수술 단계 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부분 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큰 케이스들을 할 때는 주로 정압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소돈틱 스크류 위에다 레진볼 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싶은 원장님들은 이전에 썼던 횟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정철 원장님께서 하셨던 거를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 중에서 박정철 원장님의 조회수가 최고를 찍었는데 그래서 한번 제일 인기가 많았었던 강의인데 간략하게 한번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혈치과 원장 박정철입니다. 제가 이야기 들었던 내용들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었던 내용은 이게 세 가지였었는데요. 상악 전치부에서 원가이드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임상 증례를 이야기 들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발치 후에 즉시 식립할 때 원가이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상악 전치부에서 원가이드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임플란트 포지션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탑다운 방식의 어떤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그 본의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의 뭐 가연골의 양 뭐 이런 거 폭 이런 것 때문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픽처에서부터 이렇게 크라운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요. 그걸 좀 이렇게 유용성, 그러니까 어떤 점이 더 그 비중을 뒀을 때 어떤 쪽에 더 포인트가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딱 어떤 한 가지에만 고정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좋은 방향에서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계획을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수평적인 위치는 임플란트에서 어떻게 상악 전체부에서 수평적 위치는 어떻게 잡을 건지, 그다음에 수직적 위치는 어떻게 잡을 건지, 그다음에 임플란트 각도는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한 건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상악 전치부에서 원가이드 사용할 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임플란트 키트에는 없는, 그다음에 상악 전치부 우리가 원가이드로 이용해서 수술을 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드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골이 일레귤러한 면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니셜 드릴, 가이드 후 이니셜 드릴 때 드릴 튕겨나가는 거를 이렇게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본을 플래티닝하는 이 플래티닝 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이제 즉시 승립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는데 경사진 골면에 들어갈 때 드릴이 이렇게 튕기지 않고 미끄러짐 없이 이렇게 드릴링 할 수 있는 그런 원가이드 패스 드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걸 사용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상악 전치부 원가이드 시스템을 적용한 임상 증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임상 적용하는 증례를 제가 이제 케이스를 몇 개 나눠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 플랫미스 케이스, 골질도 좋고 충분히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상악 전치부에서는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골질이 좋아도 그 위치나 각도나 이런 게 틀어졌을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악 전치부에서 임플란트,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이드에서 앞서 손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진단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좋은 임플란트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진단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증례들에서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제작을 할 때 임플란트를 진단하는 그런 그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CT를 볼 때, 그다음에 그 수술 보고서를 볼 때 어떻게 진단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케이스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가이드를 제작해서 왔을 때 어떠한 이런 드릴 시퀀스에 따라서 수술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다음 중요로는 이제 그 상악 전체부에서 발치 즉시 할 때, 싱글 케이스에서 또 이때 이제 발치 즉시 할 때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임플란트 포지션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가 제작돼서 오면 그 제작된 가이드를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할 때 단계별로 어떤 드릴을 쓰고 진행을 할 건지, 그러면서 그 사용하는 드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었고, 픽처를 식립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손 원장님께서 그 가이드 키트 얘기할 때 보여드렸던 그런 것처럼 단계별로 이렇게 드릴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제 앞에서 싱글이었고, 이번에 이제 멀티플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진단을 해서 갈 거고, 거기에 대한 수술 드릴링을 어떻게 해서 갈 거고, 뭐 지배하는 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발치 즉시 식립할 때 원가이드 시스템 적용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뭐 연수회를 한다든지 다른 후배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발치 즉시 식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원가이드 시스템을 같이 사용을 해서 발치 식립을 하면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수 있다고, 그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무기로 가이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리가 왜 그런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그 다음에 가이드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근치 같은 경우에 상악 대구치하고 하악 대구치에 제가 그 발치 즉시 승립을 할 때 어떻게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술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발치 즉시 승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 드렸던 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 MS부터 원 카스 키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김진구 원장님 케이스 발표했던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구치과 김진구 원장입니다. 저는 하악 전치부 원가이드 사용과 그리고 원 MS, 원 카스, 그리고 원 카스 적용에 대한 강의를 했었죠.
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원가이드를 이용한 하악 전치부 치료에서는 하악 전치부는 상악 전치부랑 마찬가지로 박정철 원장님 편을 잘 보면 잘 치료 계획 같은 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하악 전치부는 이렇게 상악 전치부 마찬가지로 임시치아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심미성이 요구되는 부위여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상악과는 다르게 하악은 사전치를 그러니까 거의 공동 운명치여서 동시에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하악 전치부는 역시 원가이드를 사용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 아주 중요한 인디케이션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때 보였던 케이스 하나를 보면 발치하고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식립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하악 전치부니까 3.5 정도의 좀 얇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들이 보철물 형태나 이런 걸 유리하겠죠. 뼈 폭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가능하면 인골 쪽에 가능하면 심고요. 그리고 버카이 쪽에 충분하게 GBR을 해야 됩니다. GBR 하고 우리가 원가이드가 좋은 점은 GBR 하기가 용이하다는 건데요. 발치식 케이스에서 위에 힐링을 달고 임시차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데 미리 만들어둔 어버트먼트 원핏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게 되면 GBR 할 때 위에 텐팅 폴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콜라겐 멤브레인만 가지고도 좋은 GBR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방 쪽에는 저런 본텍들을 이용해서 부가적인 고정을 해준다면 충분한 양의 GBR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이렇게 임시 보철 장착하고 최종 보철물도 잘 만들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제가 하악 전치부에서 하악 MS 때도 말씀을 같이 드렸었는데 하악 전치부는 아무래도 전치부다 보니까 임시 보철을 만들게 되는데 이 초기에 치유 과정 중에 뼈가 리모델링 되는 과정에도 임시치아가 구강 내에 장착되어서 약간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합이 낮게 잘 씹히지 않도록 만들기는 하겠지만 초기에 이런 우분본이 메이처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스테빌리티 딥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마이크로 모션들이 발생을 해서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스테빌리티 딥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제일 이제 임플란트의 고정이 상실돼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임상가로서 고려해야 된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들 로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것들이 임플란트 펠리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또 중요한 건 신미성을 위한 자리니까 판틱 사이트, 임플란트를 심지 않는 파닉 사이트에도 골 손실이 심하다고 하면 충분한 양의 GBR을 해서 치조제의 형태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멤브레인을 잘 고정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악 전치부 1MS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악 전치부에서는 폭이 MD 다이아미터가 많이 좁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가이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1MS 키트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었고 1MS는 원가이드를 하고 GBR을 하는 것보다 훨씬 하악 전치부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악 전치부는 뼈가 워낙 좁기도 하고 교합력 자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MS 원바디 임플란트를 심는 것들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고 실제 저도 좋은 결과를 많이 얻고 있고요. 그런데 하악 전치부는 치아 치관 길이도 길고 뼈 폭도 워낙 좁고 그래서 딜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이렇게 포지셔닝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포지셔닝이 잘못돼서 서브링골 아터리에 손상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GBR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좋은 자리에 심기 위해서 이렇게 1MS 시스템을 이용해서 식립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원바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TS3의 3.0 네로우 다이아미터 임플란트 이건 투피스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철 따로 임플란트 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바디가 불편하다면 이런 3.0 픽스처도 1MS 시스템을 이용해서 식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템플릿 사이즈, 그 다음에 배럴 사이즈가 다르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1MS로도 하악 전치부에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카스 시스템에서는 원카스는 우리가 카스
카스들 달리 많이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악동 거상하는데 클래스 어프로치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아주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 카스 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원 가이드를 이용해서 그전에는 상악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 가이드 쓸 수 없었지만 이제 원 카스가 나오면서 원 가이드를 장착한 상태에서 사이너스 서저리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키트라고 소개를 드렸었고요. 역시 원카스에서 중요한 점은 아까 손영희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더블 컨택에 관한 문제인데요. 더블 컨택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처음에 드릴이 원카스 드릴은 7mm와 10mm짜리 드릴이 있는데 처음에 7mm짜리를 먼저 사용해야 우리가 컨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더블 컨택을 위해서 7mm를 써야 되고 또 스타퍼 시스템이 카스장은 좀 달랐죠. 스타퍼 시스템이 이제 색깔로 키트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 보시면 정확히 3mm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7mm짜리 드릴을 사용했을 때 이 4mm짜리 스타퍼가 3mm만 돌출돼서 3mm짜리 드릴로 역할을 하지만 10mm짜리 드릴을 사용했을 때는 이것이 이제 6mm짜리 드릴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퍼 시스템이 좀 다르다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예전에 이제 원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사용해 보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하이드로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제거하고 그다음 뼈 이식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다시 가이드를 장착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원카스 시스템이 이제 새로 개선이 되면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리프터와 그라프트 하는 이제 시스템들이 좀 바뀌어서 굳이 템플릿을 제거하지 않고도 하이드로 리프팅과 그라프트 할 수 있게 돼서 훨씬 수술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점도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원카스 소개할 때 사이너스 카스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이너스 안쪽을 우리가 이렇게 쓰다 보면 카스 드릴이 예상보다 우리 계획했던 지점보다 더 뼈가 더 많거나 그 지점 예상 지점보다 더 많이 드릴링을 해야지만 사이너스 플로우를 페네트레이션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너스 서저리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1, 2mm 정도는 더 전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여기까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분 발표하셨던 내용들 잘 정리해 주셔서 잘 들어봤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방금 하셨던 김진구 원장님은 원카스 키트를 얼마나 임상해서 쓰시나요? 사실상 네. 원카스 키트를 그러니까 상악을 풀 케이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카스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상악 풀 케이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뼈가 너무 잔존 치조제가 1mm 정도 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발치 즉시 하는 경우에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사실상 클래스 어프로치 적응증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그냥 동시에 라테랄 서저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풀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굳이 이제 가이드를 쓸 전치부가 아니니까 저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해본 입장에서는 카스 키트를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원카스를 쓰시게 되면 실제 카스를 쓸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스타퍼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카스 키트의 스타퍼와 원카스의 스타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를 좀 알고 적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많이 안 해보신 원장님들은 원카스가 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 분들 같이 고수분들은 오히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박영철 원장님한테는 상악 전치부 우리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가이드를 제일 써보고 싶어 하시거나 아니면 가이드를 고려해보는 게 상악 전치부일 것 같은데 잘 리뷰를 해주셨지만 이럴 때는 무조건 가이드를 써라 라고 하는 추천해주고 싶은 케이스가 전치부일 때 어떨 때는 꼭 가이드를 쓰고 어떨 때는 그냥 프리핸드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실 케이스가 있나요? 상악 전치부는 그냥 가이드 써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눈도 좋고 손도 좋아. 그래서 난 패스를 잘 봐. 이렇지 않고서는 되게 정말 그 상악 전치부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임플란트 각도가 뭐 메디오 디스탈로 5도 틀어졌다, 1mm 조금 메시알 갔다, 1mm 조금 디스탈 왔다, 이래가지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이제 버코링구알의 각도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틀어졌을 때 굉장히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심지어 결과들을 한 번씩 경험하시게 되면 저는 상하 전체부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이드 써서 수술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상하 전체부는 그냥 가이드 써서 하는. 그리고 아까 이제 구치부에서도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할 때 이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줄 수 있는 게 가이드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셉탈본에 인게이지를 하게 될 때는 기존의 원가이드 드릴만으로는 셉탈본을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고 있지 못해서 밀리거나 그럴 때도 패스 드릴을 사용을 하시나요? 일단은 그 가이드를 이제 진단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CT를 보면 조금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봐서 여기에 셉탈을 이렇게 쓰는데 셉탈이 위에는 이렇게 뾰족하지만 위쪽을 좀 갈아주면 좀 플랫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플래티닝 드릴과 같이 사용을 하면 크게,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때 플래티닝 드릴하고 그 패스 드릴을 같이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크게 밀리지 않게 잘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신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게 잘 잡고 잘 고정해서 이렇게 드릴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영림 원장님은 워낙 큰 케이스들 많이 보여주셔서 이제 제가 완전 무치약 환자들에 대해서 수술 이제 준비편이랑 실제 수술할 때 고려 사항들을 실제지만 제 증례편은 손영림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앵커를 고정할 때 손영림 원장님만의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네, 앵커를 고정을 할 때 앵커를 그냥 고정을 하게 되면 앵커 어느 쪽은 이렇게 조금 세게 고정이 되고 어느 쪽은 조금 덜 고정이 되고 해서 앵커가 그 템플릿이 이렇게 뒤틀리는 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이분하게 이렇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앵커를 처음부터는 한 80% 정도만 이제 식립을 해놓고 나머지는 핸드로 앵커를 지금은 이제 고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나 확인하는 거는 균일하게 이제 템플릿이 눌려서 징지바가 블리칭 되는 것을 이제 모든 부분이 블리칭이 동일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앵커가 이제 그 템플릿이 완전하게 안착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앵커핀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식립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만 식립을 하고 이제 그 치은이 이제 하얗게 블리칭 되는 걸 확인하시면서 앵커를 이제 마지막에 안착을 시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영희 원장님 케이스나 이렇게 다들 보고 나면 이제 완전 무치약 환자 한번 해볼까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저는 제일 걱정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인상을 뜨라고 말씀을 하셔서 인상을 떠서 가이드 센터에 보냈는데, 그럼 플래닝 할 때 바이트는 어떻게 잡을까요? 그 만약에 바이트, 그러니까 완전 무치약 같은 게 기존에 덴처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덴처를 복제를 하거나 해서 같이 보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도 없을 때에는 가이드 센터에서 알아서 연락이 오죠. 그래서 레디오그래픽 스텐트를 한 번 더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디오그래픽 스텐트를 끼운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서 VD를 잡고 이제 쉽게 말해서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상태로 CT를 한 번 더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버티칼을 잡게 되죠. 그래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원장님들께서도 아마 완전 무치약 환자를 레디오그래픽 스텐트로 해보셨을 텐데, 이제 저도 고민이 됐던 게, 상악은 흡착력이 좋으니까 괜찮은데 레디오그래픽 스텐트라는 것 자체도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준 인상체에서 모델을 만들고 그 리치에 레진을 볼을 달고 거기에 다시 찍어서 음영 부위에 다시 레진 볼을 넣어서 보내주는 건데, 제 케이스에서는 하악의 리치가 적은 환자들은 그 레디오그래픽 스텐트를 끼고 CT를 다시 찍게 되는데, 그때 전치부에 바이트 플레이트를 무니까 구치부가 뜨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럴 때 나름의 솔루션이 나는 완전 무치약 환자한테는 이렇게 해 라고 하시는 원장님들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은 이 기회에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김준구 원장님부터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하악의 완전 무치약 환자는
그 레디오그래픽 가이드 뜨는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왁스를 쌓아서 VD를 잡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근데 제가 해본 케이스는 어쨌든 그래도 뭐 움직이는 게 심하지는 않아가지고 괜찮았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걸로 다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일단 어느 정도 수술을 할 때 참고를 하고 저희가 수술하는데 나중에 보철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무치약인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저도 이거 좀 잘못 물고 찍었다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차이가 많이 안 나면 그 정도는 나중에 임플란트가 뭐 한 치아만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확 뜨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정철 원장님께서는 저는 이게 라디오그래픽 가이드 위에 왁스를 네. 그 파라핀 왁스를 좀 두껍게 올리고요. 그 올리는 양의 두께를 그 우리가 보통 그 CT 찍을 때 무는 그 바이트 그 폴의 두께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끼우시- 공간을 내놓고 이제 끼우는 인덱스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이트로 물려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 덴처에서 왁스림을 이렇게 조정해서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걸 좀 보고 그걸 이제 또 라디오그래픽 가이드에서 또 이렇게 그 왁스가 떨어져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왁스로 다시 이렇게 좀 에딩해가지고 좀 붙여놓고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 확인하면 환자분 그대로 물고 이제 엑스레이실로 가서 키워서 이렇게 무셔서 하는 거죠. 일단 지금은 이제 그런 방법 좀 쓰고 있어요. 손영희 원장님께서는 많이 하시니까 저는 하악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트 포크를 물려가지고는 안 찍게 되고요. 이제 그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시킨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침 포지셔너만 이용을 해서 CT를 이제 찍어서 이제 구치부가 안 뜨게 만드는 방법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들 이제 보여주시는 케이스만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다들 시작을 할 텐데 다들 우리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 보여주긴 힘들었을 것 같아서 한번 제 입장에서 저도 이제 가이드 수술을 2016년부터 해온 입장에서 그게 항상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는 바는 다음 편에 보철 원장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유수영 원장님과 배정원 원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짚어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많이 들어왔었던 질문들 가지고 한번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